저는 결혼 8년 차예요. 유치원 다니는 6살 꼬맹이 엄마이기도 하죠. 아이를 낳기 전 저는 아주 매운 시집살이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이혼을 생각할 만큼 아주 혹독하게요. 제 남편은 장남이었고 밑으로 남동생 한 명이 있었어요. 저랑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 연애를 하면서도 남편이 부잣집 아들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 없고 그저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줄만 알았어요. 남편이 돈 자랑을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시아버지가 압구정동에 빌딩 2채가 있고 남편 앞으로도 강남 큰 대로변에 매달 월세가 나오는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 거였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계속 통장에 복사되는 집이었죠. 그렇지만 남편과 결혼할 때 저희는 서울 외곽에 20평짜리 아파트 전세로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집을 얻는데 돈을 보태주셨고 물론 저도 그동안 회사 다니며 착실히 모은 돈도 보탰죠. 첫 시작은 저희 수준에 맞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암튼 이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한테 가난한 집 딸이라고 자기네 집과 격이 안 맞는다고 절 무시하고 싫어하셨어요. 저는 사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아빠는 아주 열심히 절 키워주셨어요. 시어머니는 단지 자기네 집보다 가난하다고 저희 집을 무시하며 폭언을 서슴지 않으셨어요. 저랑 남편이 결혼한 뒤 1년 정도 지나서 시동생이 결혼하여 저에게도 동서가 생겼는데 동서와 저를 심하게 비교하셨습니다. 지가 우리 아들 옆에서 얼마나 버티나 보자. 가난뱅이 주제에 우리 아들 오피스텔 보고 들러붙었지? 쟤가 너처럼 우리 집이랑 격이 맞는 애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쯧쯧. 명절날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동수와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눈물이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괜히 아는 척했다가 더 큰 폭언을 듣게 될까봐 두려웠고 결혼도 남편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결혼할 수 있었다는 걸 알기에 저로 인해 가족 불화가 생기는 건 원치 않았어요. 명절날 저희 아버지를 뵈러 가야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저를 놔주지 않고 온갖 집안일을 시키셨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자기네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더니만 이제 그런 일들에 지쳤는지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몇 달 후 저랑 남편에게도 예쁜 아기가 찾아왔어요. 결혼한 지 1년 반이 꼬박 지난 후였죠. 동서대는 결혼하자마자 아기가 생겨서 제가 더욱 힘들었어요. 너는 왜 아기가 안 생기냐며 불임 아니냐고 다그치던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속상했는데 이제 그런 서름도 다 지난 일이 될 거라는 생각에 정말 기뻤습니다. 의사가 극초기니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어요. 입덧은 다행히 없어서 회사도 아직까진 다닐만 했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하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발신자의 시자만 따도 두근두근 정말 받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가 지금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 여전히 입덧이 심해서 동서네 집에 가서 입맛에 맞는 것 좀 만들어주고 오라는 거였어요. 어머니, 저도 임신 중인데요. 의사가 극초기라고 조심하랬어요. 임신했을 때 너무 안 움직이는 것도 좋지 않아. 그리고 넌 입덧도 없잖아. 입덧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저는 바로 남편에게 SOS를 쳤습니다. 남편은 일단 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며 자기가 회의 끝나고 나서 다시 전화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말만 듣고 집으로 갔어요. 그날 밤 11시 늦게 퇴근한 남편과 저는 고은이 자고 있었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비몽사몽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폭언이 쏟아졌죠. 야,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애미 없이 커서 그딴 식이니? 시어머니가 하라고 하면 잔말 말고 말을 들어야지. 어디 남편한테 부탁해서 하기 싫다고 해? 너 당장 내일은 작은 애네 가서 음식 만들어 주고 와라. 알겠니?
이렇게 말하시고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바로 끊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신고 취급받고 무시당하면서 왜 한마디도 못하고 있나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에 어쩔 수 없이 동선회에 가게 되었어요. 가서 맛있는 거 배달시켜서 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동선회 집에 가니 시어머니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 계획은 틀어지고 시어머니의 진두지휘 아래 저는 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몸이 천근만근으로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자는데 갑자기 다리 아래로 피가 흐르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몸도 몸이지만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저는 이렇게 살 수 없어서 남편에게 어머님이 계속 이러시면 나도 더 이상 참을 도리가 없으니 이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죠. 남편은 미안하다며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했지만 매일 바쁜 업무 때문에 밤 늦게나 퇴근하는데 뭐 어떻게 해결할 수나 있겠어요.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산하고 나니 저를 괴롭힐 주제가 한 가지 더 생기긴 했어요. 너 올해까지 아기가 안 생기면 병원에 가서 시험과 시술 받아라. 어쨌든 내 아들을 건강한데 네가 몸에 뭐가 문제가 있으니 유산이 나고 그러지. 그러니 빨리 임신을 하든 시험관을 하든 해. 그리고 넌 좋은 줄 알아. 옛날 같았으면 밖에서 애 낳으라고 한다. 나 같은 시어머니까 시험관하기라도 하라고 하지. 저는 졸지 아기도 못 낳는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중 저에게 기회가 왔어요. 오랜만에 친한 언니를 만났는데 그 언니는 노래교실 강사였거든요. 그 언니가 보여준 사진 한 장이 저를 그 구렁텅이에서 나오게 만들어줬어요. 언니가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의 중년의 어머님과 아버님들이었는데 얼마 전 공원으로 수강생들과 피크닉을 갔다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머님이 딱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옆엔 아버님이 아니라 어떤 쪽제비처럼 생긴 아저씨가 있고요. 둘은 팔짱도 끼고 부부 같아 보였어요. 언니한테 모르는 척하고 물었죠. 이 두 분 부부인가 봐? 아마도? 그러니까 두 분이서 단둘이 여행도 같이 가지 않겠어? 저희 시어머니는 바람이 난 거였어요. 그것도 둘이서 여행을 갈 만큼 가까운 사이였죠. 당장 이 사진을 가지고 가서 시아버지에게 말씀드릴까 하다가 말씀드리더라도 그간 제 서름은 좀 풀어내고 말씀드리자 싶었어요. 곧 시댁에 제사가 있어서 다들 모이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할지를 궁리했습니다. 예전처럼 바보같이 참고 있지만은 않겠다 다짐했어요. 물론 그동안은 남편을 봐서 가정의 평화라는 이름 아래 제 속이 썩는지도 모르고 계속 참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어요. 다만 이 약점을 잡았다고 시어머니를 협박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죠. 드디어 시댁 제삿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시어머니는 저를 주방에 밀어넣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게 만들었죠. 예, 넌 왜 이렇게 행동이 굼뜨니? 빨리빨리 좀 해. 어머니, 그럼 같이 해주시면 좀 더 일찍 끝나겠네요. 아님 동서도 오라고 하던가요. 이게 저의 첫 시작이었어요. 그간 바보같이 아무 말 없던 제가 이렇게 말하니 거실에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랑 저희 남편까지 다 쳐다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주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니 말대꾸한다면서 쌍욕만 안 했지 험한 말을 계속 쏟아 부으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엉엉 울었죠. 저도 귀한 자식이에요. 저희 아빠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라고요. 어머님한테 이런 소리 들을 이유 없어요. 이렇게 울면서 말하니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못 이었고 남편은 주방으로 달려와 무슨 일이냐며 저를 데리고 나갔어요. 남편도 그간 제 서름을 모르는 바 아니었기에 그저 다독이면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동안 했어도 됐는데 뭐가 두려웠는지 말 한마디 못했던 게 참 헛웃음만 나더라고요. 이렇게 쉬운 건데 말이죠. 제삿날 사건 이후에 몇 차례 더 이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있는 집 딸인 동서와 가난한 집 딸인 저를 대놓고 비교하실 땐 어머님이 속상하실 만해요.
아마 동선의 집에서도 속상하겠죠. 동선애가 어머님 댁보다 훨씬 낫잖아요. 돈으로 보나 스펙으로 보나 동선의 집 부모님은 아마 두 분 다 서울대 나오셨죠? 그런데 어머님은 아주 목 뒤를 잡으시면서 쓰러지는 흉내를 내시며 억울해하셨죠. 저보고 입이 어쩜 저렇게 살았냐며 당장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하셨어요. 저는 네네 그러면서 재빨리 나와버렸죠. 제 행동에 남편이 정떨어져 하더라도 이제는 상관없었어요. 그동안 아기까지 유산내면서 시어머니에게 스트레스 받았던 저를 이해 못해준다면 저도 그런 남편은 필요 없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네 엄마도 이젠 정신 차리셔야 한다며 은근히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다행히도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답니다. 시아버지께서 은퇴하셔서 집에만 계시는데 심심하신지 책을 좀 사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노래교실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노래 강사를 하는 언니에게 우리 시아버지를 모시고 간다고 하니 언제든 환영한다며 수강일과 시간을 알려주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굳이 먼 곳까지 가서 노래를 배워야 하냐며 처음엔 안 가시겠다고 하시더니 제가 계속 설득하니까 딱 한 번만 가보겠다고 하시며 나서시더라고요. 저와 시아버지는 노래교실에 갔고 거기서 딱 시어머니를 마주쳤어요. 당신 여기 왜 있어? 땡땡이네 애기 봐주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 여보. 거짓말까지 하고 온 거 보면 떳떳하지 못한 것이고 시어머니 손에 깍지까지 끼고 있는 쪽제비 닮은 아저씨까지 보셨으니 발뺌하긴 늦었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들키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쪽제비 닮은 아저씨도 시어머니가 이혼한 사람인 줄 알았다며 자기도 속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어머님을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더 큰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버님 몰래 그 쪽제비 아저씨에게 사업자금으로 아주 큰 돈을 주었다는 사실과 이미 그 둘은 살림까지 차리려고 집까지 사놓은 상태라는 사실을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며 빼돌린 돈을 찾아오려고 고소까지 하고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렇게 긴 싸움을 끝내고 시아버지는 많이 지치셨는지 지방에 내려가 사신다며 저희 부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셨어요. 시아버지 명의의 압구정동 건물 1층에 커피숍을 차릴 수 있도록 서류를 해주신 거였어요. 그간 시어머니의 폭언과 괴롭힘에 참아내는 저를 보며 무척 미안하셨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좀 더 자유롭게 제 사업을 하며 살아가는 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시아버지가 주신 큰 선물 덕분에 커피숍 사장이 되어 시어머니로부터 떨어져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부부에게도 예쁜 아기가 다시 찾아왔답니다. 사람이 계속 힘들게만 살라는 법은 없나 봐요. 시어머니가 바람핀 걸 몰랐다면 전 어땠을까 문득문득 생각해요. 사실 그게 아니었다면 여전히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처음부터 시어머니는 제게 격떨어지는 못난이라고 말하면서 자꾸 저를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움츠리게 만드셨으니까요.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스스로를 귀한 사람으로 여기며 살려고 한답니다. 때로는 서운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남편과 예쁜 아이와 함께 누군가의 말에 영향받지 않고 제 행복만을 위해 살아갈래요.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30대 후반에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만난 제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가난한 집의 아이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아이들의 집안 문구점에서 이름을 달아놓고 간식을 사 먹곤 했는데요. 문방구에서 팔던 아폴로니, 종이과자니, 커다랗고 폭신한 사탕이니, 월드컵 오포니 다들 제 몫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길을 가다가 주운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신주단지 모시듯 양말에 넣어가지고 다니던 꼬맹이에 불과했죠.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갖고 다니던 500원짜리 말고도 100원짜리 하나를 주었습니다. 뭐에 홀린 듯이
그걸 문방구 앞 가위바위보 게임기에 집어넣고 단추를 연타했죠. 그 게임에서 저는 가위바위보에 이겼고 100원짜리 동전 한 잎이 무려 20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2,000원이었죠. 20개나 되는 그 동전이 아까워 비닐봉지에 꽁꽁 숨겨가지고 잘도 가지고 다녔습니다. 남들이 먹는 50원짜리 지푸 하나도 이제는 꿈이 아니었죠. 할머니한테 나 100원만 주세요 하고 조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비닐만 뜯어서 사 먹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먹지도 않았는데 먹은 기분으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날까지는요. 가진 거 다 내놔. 저 진짜 돈 없어요.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 맞는다. 마치 옛 소설책에나 나올 법한 멘트를 날리면서 옆에 중학교 교복을 입은 형 둘이 나타나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낡은 책가방 속 깊숙한 곳에 재놓은 100원짜리 동전 20개 같은 비닐봉지가 생각나 연신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흡신 두들겨 맞고 코피가 줄줄 흐르는 채로 문방구 앞으로 갔죠. 이거 100원짜리로 바꿔주세요. 2,000원을 모두 뜯긴 어린 저는 소중히 양말에 숨겨가지고 다니던 500원짜리를 헐어 100원짜리 5개로 만들었습니다. 살찐이라는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는 노부부가 그 문방구의 주인이었는데 할머니는 무심하게 100원짜리 5개를 저한테 내미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 5개를 들고 가위바위보 게임에 도전한 저는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그 5개의 동전을 모두 잃었습니다. 큰 소리도 내지 않고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울고 있던 꼬마를 보고 할머니가 게임기 앞으로 나왔습니다. 너 왜 그러고 있어? 남의 가게 앞에서 그렇게 울면 못 쓴다. 저 형이 중학생 형아가 갑자기 울음이 더 터져나와 그 가게 앞에서 띄엄띄엄 자초지종 설명을 했나 봅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들으시던 할머니 옆에 어느샌가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너 이놈 자식 남의 집 앞에서 그렇게 울면 안 된다. 사내 새끼가 뭐 그런 걸 가지고 울어? 그리고 임마 그거 뺏겼다고 갖고 다니던 돈은 또 왜 여기에 넣었냐? 이거 도박으로 말아먹을 놈이네. 네 놈이 지금 500원 버려서 20년 후에 5억을 번 거야 이놈아. 라며 한바탕 훈계를 하시더군요. 하긴 지금 생각해봐도 100원을 주어 20발을 받았던 그때의 희열이 생생하니 그 중학생 형들이 돈을 빼앗지 않았으면 정말 저는 도박꾼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때야 그런 걸 전혀 몰랐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줄줄 짜고 있으니 할아버지가 불쑥 오징어다리랑 핏줄을 내미시더군요. 당시 핏줄은 비싸서 따로 사 먹을 엄두도 못 내던 불량식품인데요. 시끄러우니까 이거 먹고 뚝 그쳐. 저는 정말 그걸 받아들고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쫄쫄 빨아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니네 부모는 어디 둬서 내가 네 이름을 모르냐며 하시더군요.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 죽었대요. 사고로 두 분 다 유명을 달리하시고 친할머니의 손에서 크고 있던 중이라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니 할머니는 혀를 쯧쯧 차시고는 네 이름이 뭐냐 하시더군요. 민식이요. 김민식이요. 그래 그럼 이제부터 민식이는 한 달에 10,000원씩 내가 장부에 이름을 달아줄 테니까. 네? 오명하며 간식도 사먹고 준비물도 챙기고 그려? 저도 애들처럼 문구점 노트에 성금으로 올려놓는 10,000원이 한 달에 한 번 생긴다는 이야기에 부끄러움도 모르고 뛸 듯이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초등학교로 바뀌기 전 국민학교 1학년이니 그 금액은 정말 큰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상한 것도 모르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고학년이 될 때까지 그 간식 선물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머리가 좀 자라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된 저는 염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문구점에 발길을 끊게 되었죠. 부끄럽게도 사춘기인 중학생쯤에는 은혜라는 생각보다 제 상황이 부끄러워 인사조차 드린 일이 없는 것 같네요. 지금 제 키가 자란 것의 5cm 정도는 그 문구점에서 먹은 불량식품 덕일 텐데도요. 친할머니는 작은 신발 가게를 하셨고 언제나 돈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저는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고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학원비를 내지 않고 학원을 다니며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아이들은 학원 앞에 플랜카드 하나 걸어주는 대신 학원비를 면제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버릇처럼 공부를 하고 학원에서 간식으로 나눠주는 컵라면에 찬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집에 오면 지친 할머니가 강아지와 함께 누워 계셨죠. 그럼 개다리 소반에 차려놓은 저녁밥을 간단히 먹고 코피가 날 때까지 공부만 붙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졸업 후 전문직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컷이 좀 높은 나름 명문대 의대에도 입학할 수 있었지만 그냥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지방 의대에 진학하여 학업과 과외를 반복하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은 학교를 다닐 때 마통을 뚫어 명품도 사고 차도 끌고 다녔는데 저는 애초에 돈 쓰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 그냥 과외를 열심히 해서 중간중간 학비나 조금 보태고 그게 아니면 저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아놓은 돈으로 작은 주택을 사서 그걸 고쳐 내 집에서 생활을 한다는 마음으로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렇게 학업에만 열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자리가 조금 잡혔을 때 유일한 혈육이었던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상주라서 자리를 지켰고 평소에 친구분도 없으셨는지 와주는 사람도 없더군요. 조촐하게 상을 치르고 나서는 하던 대로 또 공부를 하고 면허를 따고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공보 일을 다녀온 후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어 바로 로컬에 취직해 열심히 돈만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사두었던 그 주택에 호재가 생기더군요. 일대로 신도시를 세워 재개발을 한다는 이야기에 애초 샀던 금액보다 한 15배는 뛰었나 봅니다. 순식간에 값이 올랐고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저는 제법 큰 현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모아놓은 돈이랑 합치면 원래 살던 지역에 가서 병원을 차릴 수 있을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할머니가 하던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서 그 동네에 자리를 잡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을 끼고 자리를 보는데 예전에 다니던 학교 앞을 지나게 되더군요. 잠깐, 저기는 뭡니까? 거긴 집주인이 끼고 있어서 그냥 두고 있어요. 자리는 좋은데 팔리질 않네요. 저거 문구사 사람들이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저 문구사 할머니 할아버지는 쫓겨나기 직전이에요. 저걸로 돈을 벌라는지 집주인이 세를 엄청 올려달라 하네. 뭐 먹고 사실지 걱정이에요, 걱정. 신축 아파트들이 으리으리한 곳 옆에 기억 속에 그 작은 문구사가 보이더군요. 바쁘게 사느라 잊고 살았는데 문구점의 할머니를 보자마자 기억이 되살아나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거는 그럼 얼마에 내놓은 겁니까? 아우, 선생님, 저긴 자리는 좋은데 건물이 너무 후져서 좀 그래요. 아니야, 싹 고치면 되죠. 복도방 여자가 꺼내놓은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 건물을 매입했고 2층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 집주인이 바뀌었다더니 대기호? 의사선생이라더만. 네네. 저 기억 안 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만히 저를 보시더니 옷? 하시더군요. 네, 맞아요. 제가 민식입니다. 김민식이요. 오, 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할머니랑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이 동네에 왔어요. 새해는 걱정 없이 그냥 여기에서 오래오래 문구점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 괜히 눈물이 또 핑 돌더군요. 훌륭하긴 뭐가 훌륭합니까? 그동안 이런 은혜도 모르고 살았는데요. 오라는 소리만 반복하는 두 분을 뒤로 하고 그렇게 그 동네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차렸는데 제가 돈복이 있는 건지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라 그런지 소소하게 환자가 많이 들어서 썩 잘 운영할 정도가 되었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희 병원에 잘 오십니다. 새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20년 후에 5억 잃을 놈 있으면 그런 애들한테 학교 준비분이나 챙겨달라고 말씀드리고 안 받았습니다. 돈이 좀 모이면 건물도 리모델링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작은 고양이나 한 마리 찾아드릴 생각입니다. 예전에 살찐이가 기억이 나서요. 어릴 때 서러움을 어루만져 주신 이 문구점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에게는 이제 새로운 조부모님입니다. 괜히 밥도 한 술씩 올려주시고 김치도 담가주시는 이 시기가 저한테는 참 새로운 행복이네요.